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재임을 할 수가 없죠. 임기 3년 차인 2027년쯤 되면 새로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지금처럼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야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기 초반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그러한 대외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계 경찰 노릇은 할 수가 없어요. 표적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 왜 신경 써야 될 상대가 많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맞서서 뭔가 액션을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큰 타격을 입었고 헤즈볼라는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붕괴됐어요. 이란이 자신의 의중을 대신해서 활동해줄 대리인들이 지금 다 큰 타격을 입었거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중국이죠. 중국이 저 팽창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서태평양 거점인 괌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괌이 유사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대중강경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을 살펴보면 대중강경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들, 그 다음에 대중강경론, 요거를 결합시키면은 100여 년 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했던 팽창주의 정책과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주변 지역에 집중하고 유럽은 거리를 두며 그 다음에 태평양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시어도어 루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개입을 하고 태평양에서는 러일 전쟁을 중재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해군력을 키웠죠.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선 약간 변형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대중강경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평양에서 미국의 제해권과 제공권, 즉 그리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인접한 곳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나가자라는 거죠.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절과는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군대를 직접적으로 앞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좀 온건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다만 압박에 직면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을 표했죠. 이것은 이제 해군력을 더욱더 정비를 해서 중국 해군이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쭉 추진됐던 무인 체계에 대한 실전 능력 강화를 더욱 추진하겠죠. 무인 시스템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방산 기업에 좀 영향을 끼치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을까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미국과 비교해서 무인 기술이 우리가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무인 기술과 AI 기술 같은 거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글로벌 추세니까 거기에 맞춰갈 수는 있겠죠. 중국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동맹국의 군력을 더 증강시킨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파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동맹국들한테 더 많은 역할을 요구를 할 겁니다. 다만 그 다음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미군을 더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군인들과 그다음에 관료들, 외교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무기가 점점 더 멀리 날아가고 정밀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전진 배치시킨다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본토에서 먼 거리를 날아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 현장에 최전선에 계속 주둔시키되 방어력을 증강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을 것이냐. 제3의 길이면 무인이죠. 무인 전력이죠. 무인 전력을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군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안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만큼 무인 전력을 앞서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인 전력은 비대칭 전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한국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방향성을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당장은 별게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행체제입니다. 대행체제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가 바뀌려면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돼야 됩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돌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 그런 것 정도만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이나 북미 관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끝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취임식에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돼서도 발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발해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들여다보긴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나올까요? 대외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나야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이나 아니면 최선이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짧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것들을 일단 추려볼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우선순위를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옵션을 꺼내야 될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어떤 옵션을 꺼낼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